서울의 심장부,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곳에서 도시의 야경을 발 아래에 둔 펜트하우스는 고요한 성체와 같았다. 통유리창 밖으로 쏟아지는 불빛의 강물은 현실감을 잃게 할 만큼 비현실적이었지만 그 화려함 속에서 강서윤은 작은 섬처럼 조용히 존재했다. 그녀는 아이의 방 한가운데에 무릎을 꿇고 앉아 이제 막 잠이 든 5살 배기 권하준의 임에 흐른 땀을 부드러운 손수건으로 닦아주고 있었다. 아이는 악몽이라도 꾸는 듯 미간을 살짝 찌푸리다 서윤의 차분한 손길에 이내 평온한 표정으로 돌아갔다. 이곳에 온 지 일주일째 강서윤의 공식적인 직함은 권하준 군의 베이비시터였다. 국내 최대 재벌 그룹 중 하나인 은성그룹의 젊은 총수. 권 지역의 아들을 돌보는 일, 서류상으로 그녀는 아동교육학을 전공하고 여러 부유한 가정에서 추천서를 받은 경험 많은 전문가였다. 그러나 그녀의 진짜 이력서는 그 어떤 서류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 국가정보원 최정예 블랙 요원, 코드네임 이클립스. 그림자 속에서 살고 그림자 속에서 임무를 수행하던 그녀의 과거는 이 고요하고 화려한 공간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서윤은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나 방을 둘러보았다. 아이의 방은 최고급 친환경 자재로 꾸며져 있었고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북유럽 디자이너의 가구들이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배치되어 있었다. 하지만 서윤의 눈에 들어온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었다. 방 구석,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교묘하게 위장된 초소형 CCTV 렌즈의 미세한 반짝임, 천장의 화재 경보기 안에 숨겨진 열감지 센서의 위치, 그리고 창문 유리가 일반적인 강화 유리가 아닌 특수 방탄 필름이 여러 겹으로 덧대어진 방탄 유리라는 사실까지. 그녀는 첫날 이곳에 발을 들였을 때 이미 이 집의 모든 보안 시스템과 취약점을 파악했다. 이 집은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라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철저히 격리된 요새였다. 그리고 그 요새의 가장 연약한 핵이 바로 이 방에 잠들어 있는 작은 아이, 권하준이었다. 그녀가 이 일을 맡게 된 것은 전적으로 옛 팀장이었던 오규철 부장의 간곡한 부탁 때문이었다. 2년 전 리비아에서 진행된 비밀 작전의 실패로 동료를 잃고 자신도 큰 부상을 입은 뒤 서윤은 조직을 떠났다. 총성과 화약 냄새 대신 평범한 삶의 고요함을 택했지만 세상은 그녀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다. 권지혁 회장 아들의 신변에 위협이 감지되고 있다. 단순한 유괴 시도가 아닐 거다. 그룹 내의 암투가 원인이겠지. 공식적인 경호팀만으로는 부족해. 그들은 예측 가능한 위협은 막아내겠지만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파고드는 그림자는 막지 못해. 너처럼 생각하고 너처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오 부장의 말은 서윤의 잊고 있던 본능을 자극했다. 그녀는 거절했지만 하준의 사진을 본 순간 마음이 흔들렸다. 엄마를 잃고 세상에서 가장 강한 아버지를 두었지만 정작 그 아버지의 온기는 느끼지 못하는 아이. 그늘진 눈빛의 아이에게서 자신의 어릴 적 모습을 보았기 때문일까. 결국 그녀는 베이비시터라는 위장 신분으로 이 성체에 들어왔다. 서윤은 조용히 방문을 닫고 거실로 나왔다. 150평이 넘는 펜트하우스는 정막에 잠겨 있었다. 오직 냉장고의 낮은 소음과 통유리 창 너머 도시의 소음만이 희미하게 들려왔다. 그녀는 소파에 앉는 대신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수많은 불빛들이 별처럼 반짝였지만 그녀의 눈에는 그저 잠재적인 위협들이 모여있는 거대한 군집체로 보일 뿐이었다. 저 불빛 중 어느 하나가 하준을 노리고 있을지 몰랐다. 그때 현관 쪽에서
낮은 기계음과 함께 도어록이 해제되는 소리가 들렸다. 서윤은 소리가 난 쪽을 돌아보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시선은 창문에 비친 현관의 모습에 고정되었다. 훈련된 요원의 반사 신경이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등 뒤를 노출시키지 않고 상황을 파악하는 습관. 육중한 문이 열리고 차가운 밤 공기와 함께 권지혁이 들어섰다. 최고급 맞춤 정장은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고 완벽하게 뒤로 넘긴 머리카락과 날카로운 턱선은 잡지 화보에서 막 튀어나온 모델 같았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지독한 피로와 냉기가 서려 있었다. 그는 서윤을 발견하고도 잠시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응시했다. 그의 눈빛은 사람을 꿰뚫어 보는 듯 날카로웠지만 서윤에게는 그저 표면을 훑고 지나가는 무감각한 시선일 뿐이었다. 하준이는 그의 첫마디였다.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다. 1시간 전에 잠들었습니다. 동화책을 읽어주다 잠이 들었습니다. 서윤은 창문에서 시선을 떼고 그를 향해 돌아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감정의 동요 없이 차분했다. 권지혁은 고개를 까딱이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하고는 재킷을 벗어 아무렇게나 소파에 던졌다. 그의 모든 행동에는 타인에 대한 배려나 관심이 조금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는 이 공간의 유일한 주인이었고 다른 모든 것은 그를 위해 존재하는 부속품에 불과하다는 듯한 태도였다. 최 실장에게 보고는 받았나? 내일 일정에 대해 최 실장은 권지혁의 경호팀을 총괄하는 인물이었다. 네. 회장님, 내일 오전 10시에 백화점 문화센터에서 미술 수업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 별일 없을 거다. 경호팀이 동행할 테니 당신은 하준이 옆에서 아이가 불안해하지 않도록 돌보기만 하면 돼. 다른 건 신경 쓸 필요 없어. 그의 말에는 명백한 선이 그어져 있었다. 당신의 역할은 딱 거기까지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서윤은 그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확히 알 수 있었다. 수많은 지원자들 중 서류상 경력이 가장 그럴듯하고 인상이 조용해서 뽑힌 그저 그런 베이비시터, 자신의 아들 주변에 새로운 변수를 만들고 싶지 않아 하는 까다로운 고용주일 뿐이었다. 서윤은 속내를 감춘 채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권지혁은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내며 서재 쪽으로 걸어갔다. 그는 잠시 멈춰 서더니 마치 방금 생각났다는 듯 물었다. 아이가 당신을 잘 따르나? 그 질문에는 업무적인 확인 이상의 의미는 없었다. 하지만 서윤은 그 짧은 질문 속에 숨겨진 아버지로서의 미세한 불안감을 감지했다. 그는 완벽한 통제광이었지만 아들의 마음만큼은 그의 통제 밖에 있었다. 아직은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준이는 영리한 아이입니다. 마음을 여는 데 시간이 걸릴 뿐 경계심이 강한 것은 아닙니다. 서윤의 대답에 권지혁은 잠시 침묵했다. 그는 서윤의 분석적인 말투에 아주 희미한, 거의 알아차릴 수 없는 흥미를 느꼈지만 이내 그 감정을 지워버렸다. 피곤했다. 지금은 회사 일만으로도 머리가 터질 지경이었다. 그래, 수고했어. 내일 아침에 보도록 하지. 그는 그 말을 남기고 서재로 사라졌다. 문이 닫히는 소리는 마치 세상과의 단절을 선언하는 것 같았다. 서윤은 홀로 남겨진 거실에서 잠시 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권지혁, 그녀가 지켜야 할 대상의 아버지이자 동시에 잠재적인 위험 요소이기도 한 남자. 그는 지나치게 자신만만했고 자신이 구축한 보안 시스템을 맹신하고 있었다. 그는 눈에 보이는 위협, 즉 총이나 칼을 든 괴한들은 자신의 경호팀이 막아낼 수 있다고 믿었지만
진짜 위험은 그렇게 단순한 형태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 진짜 위험은 신뢰라는 이름으로 혹은 일상이라는 이름으로 서서히 스며들어와 가장 연약한 부분을 파고드는 법이다. 그녀는 권지혁이 소파에 던져둔 재킷을 조용히 집어들었다. 최고급 원단에서 나는 희미한 향수 냄새와 그의 채취가 섞여 있었다. 그녀는 재킷을 옷걸이에 정성스럽게 걸면서 무의식적으로 주머니를 확인했다. 아무것도 없었다. 텅 빈 주머니. 하지만 그녀의 손끝은 재킷 안감의 미세한 무게, 불균형을 감지했다. 그녀는 안쪽 주머니를 더듬었다. 아주 작고 얇은 무언가가 만져졌다.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절대 알아챌 수 없을 정도의 이물감. 서윤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날카로워졌다. 도청 장치나 추적 장치일 가능성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 당장 확인하는 것은 위험했다. 이 집 안에도 권지혁의 충성스러운 눈과 귀가 있을 터였다. 그녀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재킷을 현관 옆 옷장에 걸어두었다. 밤이 깊어졌다. 서윤은 자신에게 배정된 작은 방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거실의 소파에 조용히 앉았다. 잠을 잘 생각은 없었다. 그녀에게 밤은 휴식의 시간이 아니라 경계의 시간이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소리에 집중했다. 건물 전체에 미세한 진동, 엘리베이터가 움직이는 소리, 바람이 창문에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서재 안에서 들려오는 권지혁의 낮은 통화 소리까지. 그녀의 모든 감각은 최대치로 끌어올려져 있었다. 권지혁은 자신의 성 안에 들어온 이 조용한 여자가 그저 아이를 돌보는 평범한 베이비시터가 아니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고용한 사람이 사실은 자신과 자신의 아들, 그리고 이 거대한 성 전체를 지키기 위해 잠들지 않는 파수꾼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고요한 밤. 그러나 서윤은 알고 있었다. 폭풍 전의 고요함일 뿐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폭풍의 첫 번째 바람은 아주 사소하고 일상적인 모습으로 가장 방심한 순간에 불어올 것이라는 사실을. 그녀는 그 순간을 위해 조용히 숨을 죽이고 기다릴 뿐이었다. 이 지독하게 화려하고 외로운 성체 안에서 그녀의 진짜 임무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펜트하우스의 공기는 어제와 조금도 다르지 않았다. 값비싼 원두커피의 향과 이제 막 구운 빵 냄새,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지배하는 차가운 침묵. 권지혁은 식탁에 앉아 태블릿 PC로 밤새 도착한 보고서들을 확인하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커피잔이, 눈에는 냉철한 비즈니스의 언어만이 담겨 있었다. 강서윤은 하준의 식사를 돕고 있었다. 아이는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어젯밤보다는 표정이 한결 부드러워져 있었다. 서윤은 아이가 싫어하는 파프리카를 잘게 다져 오믈렛 속에 숨겨 넣었다. 아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오믈렛을 작은 입으로 오물거렸다. 아주 작은 승리였지만 서윤에게는 의미 있는 진전이었다. 아이의 마음을 여는 것은 요새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비밀의 문을 여는 것과 같았다. IRC 정각에 출발할 수 있도록 준비해 업무를 처리하던 권지혁이 서윤이 아닌 허공에 대고 말하듯 지시했다. 그의 시선은 여전히 태블릿에 고정되어 있었다. 네, 회장님. 서윤은 간결하게 대답했다. 권지혁은 그제야 고개를 들어 아들을 보았다. 그의 눈빛은 아주 잠깐 부드러워지는 듯했으나 이내 다시 딱딱한 비즈니스맨의 얼굴로 돌아왔다. 그는 아들에게 다정한 말을 건네는 대신 경호팀장인 최철규 실장을 향해 말했다. 초회 실장, 동선은 어제 확인한 그대로 진행해 B플랜까지 완벽하게 숙지하고
사소한 변수 하나도 용납 안 해. 명심하겠습니다. 회장님, 문께 그림자처럼 서 있던 최 실장이 고개를 숙였다. 그는 40대 중반의 다부진 체격을 가진 남자로 군 특수부대 출신다운 절도와 예리함을 갖추고 있었다. 그는 은성그룹의 경호팀을 10년 넘게 이끌어온 베테랑이었다. 그는 슬쩍 서윤을 훑어보았다. 그의 눈에는 어젯밤 회장의 재킷에서 맡았던 낯선 여자 향수에 대한 아주 미미한 호기심과 자신의 구역에 들어온 이방인에 대한 직업적인 경계심이 동시에 서려 있었다. 하지만 그 역시 그녀를 그저 새로 온 베이비시터 이상으로 보지는 않았다. 권지혁은 아들의 머리를 기계적으로 한번 쓰다듬고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다녀오겠습니다 라는 말은 없었다. 그는 그저 자신의 성을 잠시 떠나는 성주처럼 당연하다는 듯 현관을 나섰다. 출발 시간이 되자 서윤은 하준의 손을 잡고 1층 로비로 내려갔다. 그곳에는 이미 방탄 기능이 탑재된 검은색 세단 2대가 대기하고 있었다. 초의 실장을 포함한 4명의 경호원이 주변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었다. 그들의 움직임은 잘 짜인 군무처럼 정확하고 빈틈없었다. 서윤과 하준은 가운데 차량의 뒷좌석에 올랐다. 초의 실장은 조수석에 앉아 무선 이어피스를 통해 계속해서 상황을 보고받았다. 알파팀, 전방 500m 특이사항 없음. 브라보팀, 후방 감시 중 클리어. 차량은 부드럽게 주차장을 빠져나와 도심의 도로로 합류했다. 하준은 창밖 풍경을 무표정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서윤은 아이의 손을 잡아주며 말을 걸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시선은 사이드미러와 룸미러를 오가며 주변 차량의 흐름을 읽기 시작했다. 이것은 2년 만에 느껴보는 익숙한 긴장감이었다. 그녀의 감각이, 그녀의 본능이 다시 깨어나고 있었다. 모든 것이 평범해 보였다. 출근 시간이 지난 도로는 비교적 한산했고 차량들은 제 갈 길을 가고 있었다. 경호팀의 무전은 계속해서 이상 없음을 보고했다. 하지만 서윤의 눈에는 미세한 이질감이 포착되었다. 약 300m 뒤, 세개 차선을 건너 대각선 방향에서 따라오고 있는 검은색 세단 한 대, 너무나 평범한 국산 중형차였고 운전자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 차는 이상할 정도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었다. 서윤이 탄 차량이 차선을 변경하자 몇 초의 시차를 두고 그 차 역시 부드럽게 차선을 옮겼다. 한 번은 우연일 수 있다. 하지만 3번의 교차로를 지나면서 3번 모두 같은 패턴이 반복되자 서윤은 그것이 우연이 아님을 확신했다. 뾰로간, 서윤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미행의 기본은 대상에게 자신의 존재를 노출시키지 않는 것이다. 저 차는 일부러 거리를 벌리고 다른 차들 사이에 자신을 숨기며 경호팀의 시야를 교란하고 있었다. 최 실장의 팀은 전방과 바로 뒤따르는 후방 차량에만 집중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저렇게 교묘하게 파고드는 그림자는 그들의 프로토콜 밖에 있을 터였다. 이건 공격이 아니다. 탐색이다. 우리의 이동 경로, 경호팀의 규모와 배치, 대응 프로토콜을 확인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미행을 눈치챘다는 반응을 보이면 저들은 더 깊숙이 숨어버릴 것이다. 정보를 주어서는 안 된다. 서윤은 계획을 세웠다. 경호팀에게 의심을 사지 않으면서 저 꼬리를 자연스럽게 잘라낼 방법이 필요했다. 그녀는 하준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 하준아, 혹시 목마르니 아니면 배가 조금 아프다거나. 하준은 고개를 들어 그녀를 멀뚱멀뚱 쳐다보았다. 아이의 눈은 아니요 라고 말하고 있었다. 서윤은 아이의 귓가에 아주 작게 속삭였다.
선생님이랑 작은 비밀 게임 하나 할까? 딱 5분만 배가 아픈 척 해줄 수 있어. 아이의 눈이 호기심으로 반짝였다. 늘 정해진 규칙대로만 움직여야 했던 아이에게 비밀 게임이라는 단어는 흥미로운 자극이었다. 하주는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서윤은 즉시 차내 인터컴 버튼을 눌렀다. 조수석에 앉은 최 실장의 이어피스에서 신호음이 울렸다. 초의 실장님, 죄송합니다만 하준이가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합니다. 혹시 근처에 차를 잠시 세울 만한 곳이 있을까요? 아이가 평소에 먹는 유기농 요구르트가 있는데 그걸 마시면 좀 나아질 것 같다고 해서요. 최 실장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다. 계획이 없는 변수였다. 그는 룸미러로 서윤과 하준을 보았다. 하준은 서윤의 말에 맞춰 배를 감싸 쥔 채 울상을 짓고 있었다. 완벽한 연기였다. 알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최 실장은 난처했지만 고용주의 아들이 아프다는 말을 무시할 수는 없었다. 그는 운전기사에게 지시했다. 가장 가까운 마트나 편의점을 찾아. 메인 도로에서 벗어나더라도 상관없어. 빨리. 네. 실장님, 바로 옆 골목으로 들어가면 작은 유기농 마트가 하나 있습니다. 운전기사가 대답하자 선도 차량과 후미 차량에 즉시 경로 변경이 전달되었다. 코드 옐로, 목표 지점 일시 변경, 3번 도로 진입 후 골목으로 우회전, 주변 경계 강화. 서윤이 탄 차량이 방향지시 등을 켜고 복잡한 골목길로 접어들었다. 일방 통행과 좁은 도로가 얽혀있는 미행을 따돌리기에는 최적의 장소였다. 서윤은 창밖을 보는 척하며 가게 유리창에 비친 뒤쪽 상황을 주시했다. 검은색 세단이 당황한 듯 속도를 높여 따라오려 했지만 갑자기 끼어든 택시와 뒤엉키며 시야에서 사라졌다. 완벽했다. 차량은 작은 유기농 마트 앞에 멈춰 섰다. 경호원 2명이 먼저 내려 주변을 살폈고 최 실장이 차 문을 열었다. 여기서 기다리겠습니다. 필요한 거 사오시죠. 서윤은 하준의 손을 잡고 마트로 들어갔다. 그녀는 약속대로 아이가 좋아하는 요구르트를 몇 개 집어들었다. 하준은 언제 아팠냐는 듯 신이 난 얼굴이었다. 비밀 게임이 성공했다는 사실에 아이는 작은 성취감을 느끼는 듯 했다. 선생님, 우리 또 비밀 게임 해요. 물론이지. 하지만 진짜 비밀로 해야 해. 우리 둘만 아는 거야. 서윤이 웃으며 아이의 코를 살짝 건드렸다. 그 순간 그녀는 단순한 임무 수행을 넘어 이 아이를 진심으로 지켜주고 싶다는 강한 감정을 느꼈다. 다시 채 올랐을 때 최 실장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서윤을 보았다. 아이는 괜찮습니까? 네, 다행히 금방 괜찮아졌네요. 아마 차를 타서 긴장했던 모양입니다. 죄송합니다. 번거롭게 해드려서. 서윤은 완벽하게 평범한 베이비시터의 얼굴로 대답했다. 최 실장은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지나치게 시기적절했던 복통과 경로를 이탈하게 만든 요구르트라는 2가지 사실이 미심쩍은 파일로 저장되었다. 백화점에 도착한 후의 일정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미술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 서윤은 교실 밖에서 하준을 지켜보았고 경호원들은 복도 전체를 통제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마치 아침의 미행은 한여름의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린 듯했다. 그날 밤 최 실장은 권지역의 서재에서 일일 보고를 하고 있었다. 오늘 동선에서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만 이동 중에 신원 미상의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일정 거리 뒤에서 따라붙는 것이 감지되었습니다. 의도적인 미행으로 의심되었으나 저희가 경로를 잠시 이탈했을 때 추적에 실패하고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단순한 우연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권지혁은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물었다. 경로를 이탈한 이유는 하준 도련님께서 갑자기 복통을 호소해서 베이비시터의 요청으로 잠시 마트에 들렀습니다. 권지혁의 손이 멈칫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최 실장을 보았다. 베이비시터의 요청이라고. 네, 회장님. 아이가 괜찮아지자 바로 다시 출발했습니다. 타이밍이 조금 절묘하긴 했습니다만 심각하게 생각할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권지혁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의 머릿속에서 조용한 베이비시터의 얼굴과 절묘한 타이밍의 복통, 그리고 사라진 미행 차량이라는 세 개의 퍼즐 조각이 잠시 맞춰졌다. 하지만 그는 이내 고개를 저었다. 말도 안 되는 상상이었다. 그녀는 그저 평범한 여자일 뿐이다. 자신의 경호팀도 확신하지 못하는 위협을 그녀가 감지하고 대처했을 리가 없다. 쓸데없는 생각 마. 아이의 변덕과 우연히 겹친 것뿐이야. 그 여자에게서 이상한 낌새는 없었나? 전혀 없었습니다. 지극히 평범하고 조용한 베이비시터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 그럼 됐다. 나가봐. 최 실장이 서재를 나갔다. 권지혁은 다시 서류로 눈을 돌렸지만 이상하게 집중이 되지 않았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거실 쪽을 돌아보았다. 거실에는 불이 꺼져 있었고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 조용한 여자. 강서윤. 그녀는 지금쯤 자신에게 배정된 방에서 잠들어 있을 터였다. 하지만 그는 틀렸다. 그 시각 강서윤은 자신의 방 침대에 누워있지 않았다. 그녀는 불 꺼진 거실, 창가 가장 깊은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채 조금 전 최 실장과 권지혁이 나눈 대화를 벽에 귀를 댄 채 듣고 있었다. 그녀의 청력은 일반인의 상상을 초월했다. 그녀는 권지혁이 자신의 존재를 완전히 의심 밖으로 밀어냈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첫 번째 균열. 적들은 자신들의 존재를 아주 잠깐 노출시켰고 서윤은 그들의 카드를 읽었다. 그리고 동시에 권지혁이라는 남자의 오만함과 빈틈도 확인했다. 그는 자신의 눈에 보이는 것만 믿었고 자신의 통제 안에 있는 것만 신뢰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의 가장 큰 약점이었다. 서윤은 조용히 어둠 속에서 몸을 일으켰다. 오늘 밤도 잠들기는 글렀다. 균열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다음번에는 더 대담하고 더 치명적인 방식으로 찾아올 것이다. 그녀는 그 순간을 위해 다시 한번 잠들지 않는 파수꾼이 될 준비를 마쳤다. 그날 이후 며칠 동안은 기만적인 평온이 흘렀다. 권지혁은 최 실장의 보고를 무시했고 최 실장 자신도 더 이상 그 미심쩍은 우연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강서윤은 여전히 그림자처럼 조용한 베이비시터였다. 그녀와 하준 사이에는 작은 유대감이 싹트고 있었다. 아이는 이제 그녀의 손을 먼저 잡기도 했고 가끔은 아무도 몰래 작은 미소를 보여주기도 했다. 그 변화는 권지혁의 철옹성 같은 일상에 아주 미세한, 거의 감지할 수 없는 균열을 만들고 있었지만 그는 애써 그것을 외면했다. 사건은 가장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장소에서 가장 방심한 순간에 터졌다. 그날의 목적지는 지난번과 같은 백화점 최상층에 위치한 VVIP 전용 키즈 카페였다. 회원제로 운영되며 입장객의 신원을 철저히 확인하는 곳. 최 실장의 경호팀에게는 익숙한 동선과 구조를 가진 가장 통제하기 쉬운 환경이었다. 그 익숙함이 바로 독이었다. 키즈카페 내부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형형색색의 장난감들로 가득했다. 동화 속 나라처럼 꾸며진 공간은 세상의 모든 위험과 분리된 안전지대처럼 보였다. 하준은 커다란 볼풀장 안에서 조심스럽게 공을 던지며 놀고 있었다.
서윤은 그의 곁에 앉아 부드러운 눈으로 아이를 지켜보고 있었다. 2명의 경호원이 카페 입구에서 출입을 통제했고, 다른 2명은 아이 아빠인 척 위장한 채 각각 다른 구역에 배치되어 있었다. 모든 것이 완벽한 통제하에 있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서윤은 공기 중에 섞인 미세한 불협화음을 감지하고 있었다. 아이의 안전을 확인한답시고 너무 자주 스마트폰을 확인하는 젊은 아빠. 아이는 미끄럼틀에 있는데 그의 시선은 계속해서 출입구 쪽을 향해 있었다. 그리고 쟁반을 나르는 카페 여직원의 걸음걸이. 부드러운 스니커즈를 신었음에도 불구하고 무게중심이 전혀 흔들리지 않는 훈련된 자의 걸음걸이였다. 평범한 사람들의 눈에는 절대 보이지 않는 아주 사소한 어긋남들. 서윤의 심장이 차갑게 가라앉기 시작했다. 그녀의 예감은 곧 현실이 되었다. 초회 실장님 1층 VIP 주차장에서 회장님 차량과 동일한 차량의 접촉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직접 확인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최 실장의 이어피스에서 다급한 보고가 들려왔다. 전형적인 유인책이었다. 최 실장은 잠시 망설였지만 회장의 안전과 관련된 일이기에 자리를 비울 수밖에 없었다. 여기 상황 주시해. 난 5분 안에 돌아온다. 그는 남은 경호원들에게 지시하고 급히 자리를 떴다. 최 실장이 사라지자마자 작전은 시작되었다. 한 남자가 아이를 안고 뛰어가다 실수로 경호원 한 명과 부딪혔다. 남자가 사과하며 허리를 숙이는 순간 그의 손에 들려있던 소형 정의 충격기가 경호원의 옆구리를 파고들었다. 찍 하는 낮은 소음과 함께 거구의 경호원이 소리 없이 쓰러졌다. 주변의 소음에 묻혀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동시에 카페 여직원이 음료수 쟁반을 엎지르며 다른 경호원의 시선을 끌었다. 그 틈을 타 스마트폰을 보던 남자가 그의 등 뒤로 접근해 목덜미의 경동맥을 강하게 압박했다. 2번째 경호원 역시 허무하게 의식을 잃었다. 불과 10초, 2명의 최정예 경호원이 완벽한 협공에 의해 무력화되었다. 서윤은 모든 것을 보고 있었다. 그녀는 하준을 향해 달려드는 2명의 괴한을 향해 몸을 날렸다. 그녀의 머릿속은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공격조 2명, 지원조 2명 이상, 무기는 비살상, 목적은 납치. 하준이의 안전 확보가 최우선. 하준아, 저 미끄럼틀 뒤에 숨어 아무도 부르지 말고.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아이는 겁에 질렸지만 본능적으로 그녀의 말에 따라 몸을 숨겼다. 그 순간 강서윤의 가면이 산산조각 났다. 조용하고 부드럽던 베이비시터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냉혹하고 치명적인 전사 이클립스가 서 있었다. 먼저 달려든 남자는 칼을 든 전문 킬러였다. 하지만 그의 손에 들린 것은 진짜 칼이 아닌 아이들을 겁주기 위한 장난감 칼이었다. 그는 서윤을 한 손으로 밀치고 아이를 잡으려 했다. 서윤은 그의 손목을 잡아 비틀며 몸의 중심을 무너뜨렸다. 동시에 그녀의 다른 손이 번개처럼 움직여 그의 명치를 정확하게 가격했다. 억 하는 비명과 함께 남자의 몸이 구부러지자 그녀는 망설임 없이 팔꿈치로 그의 후두부를 내리찍었다. 남자는 그대로 불풀장 안으로 고꾸라졌다. 2번째 남자는 상황을 파악하고 전술을 바꿨다. 그는 주머니에서 3단봉을 꺼내 서윤을 향해 휘둘렀다. 서윤은 몸을 숙여 공격을 피하며 옆에 있던 장난감 정리함에서 단단한 원목으로 만들어진 기차 블록을 집어들었다. 그것은 이제 장난감이 아닌 그녀의 무기였다. 챙, 3단봉과 나무 블록이 부딪히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남자는 여자의 엄청난 힘에 놀라 뒤로 물러섰다. 서윤은 틈을 주지 않았다. 그녀는 스텝을 밟으며 파고들어 남자의 손목 관절을 나무 블록으로 강타했다. 남자가 고통으로 삼단봉을 놓치자 그녀는 그대로 회전하며 그의 무릎 뒤쪽 오금에 두 번째 타격을 가했다. 남자는 비명을 지르며 무릎을 꿇었다. 한편 권지혁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화상회의를 주재하고 있었다. 그의 귀에 꽂힌 개인 이어피스에서 초회 실장의 절박한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회장님 키즈 카페입니다. 내부 경호팀과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함정입니다. 권지혁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다. 그는 회의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태블릿 PC를 내던지고 자신의 메인 모니터에 백화점 CCTV 보안 채널을 연결했다. 화면이 전환되고 키즈카페 내부의 모습이 나타났다. 그리고 그는 보았다. 자신이 고용한 베이비시터. 늘 조용하고 존재감 없던 그 여자가 전문적으로 보이는 괴한 두 명을 상대로 싸우고 있는 모습을. 그녀의 움직임에는 한치의 망설임이나 군더더기가 없었다. 모든 동작은 오직 상대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그녀의 눈빛은 그가 지금껏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모든 감정이 거세된 채 오직 목표에만 집중하는 냉혹한 사냥꾼의 눈빛이었다. 화면 속에서 쓰러진 동료들을 본 나머지 괴한 두 명이 서윤에게 달려들었다. 서윤은 뒤로 물러서며 아이가 숨어있는 미끄럼틀을 등졌다. 절대 물러설 수 없는 마지막 방어선이었다. 그녀는 한 손에 여전히 나무 블록을 쥔 채 다른 손으로는 옆에 있던 레고 테이블을 발로 차 넘어뜨렸다. 수천 개의 레고 조각이 바닥에 흩뿌려지며 접근하는 괴한들의 발을 묶었다. 권지혁은 숨을 쉬는 것조차 잊었다. 저것은 단순한 자기 방어가 아니었다. 고도로 훈련된 전문가의 전술적 움직임이었다. 주변 지형지물을 활용하고 적의 숫자를 이용해 병목 현상을 만들고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최대한의 타격을 가하는 기술. 그가 수십억을 들여 고용한 경호팀에게서 기대했던 바로 그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의 경호팀은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그 모든 것을 해내고 있는 것은 월급 200만 원짜리 베이비시터였다. 서윤은 레고를 밟고 주춤하는 남자의 복부를 걷어찼다. 그리고 마지막 남자가 덤벼들자 그녀는 몸을 날려 그의 어깨를 잡고 올라타. 영화에서나 볼 법한 기술로 그의 목을 팔로 감아 조르기 시작했다. 남자는 버티려 했지만 서윤은 그의 급소를 정확히 압박하며 산소를 차단했다. 몇 초 후 거구의 남자가 거품을 물고 바닥으로 쓰러졌다. 상황은 순식간에 정리되었다. 카페 내부는 아수라장이었다. 비명을 지르는 아이들과 부모들, 그리고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는 괴한들, 그 한가운데 강서윤이 서 있었다. 그녀의 뺨에는 작은 상처가 나피가 흐르고 있었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고 곧장 하준이 숨어있는 곳으로 달려갔다. 하준아, 괜찮아. 이제 다 끝났어. 그녀는 떨고 있는 아이를 품에 꼭 안았다. 냉혹한 전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오직 한 아이를 지키려는 보호자의 모습만이 남아있었다. 그때 초회 실장과 나머지 경호원들이 뒤늦게 들이닥쳤다. 그들은 눈앞의 광경에 할 말을 잃었다. 자신들의 동료와 정체불명의 괴한들이 뒤엉켜 쓰러져 있는 지옥도 속에서 타겟인 하준을 보호하고 있는 것은 자신들이 민간인으로 분류했던 베이비시터였다. 서윤은 하준을 아는 채 천천히 고개를 들어 최 실장을 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그것은 더 이상 고용인의 눈빛이 아니었다. 무능함을 질책하고
상황을 완벽하게 장악한 자의 눈빛이었다. 권지혁은 모니터 화면에 얼어붙은 듯 서 있는 최 실장과 그를 압도적인 존재감으로 응시하는 강서윤의 모습을 보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서 수많은 조각들이 미친 듯이 재조립되기 시작했다. 미행 차량을 따돌렸던 절묘한 타이밍의 복통, 자신의 재킷에서 느껴졌던 미세한 이물감, 그리고 지금 눈앞에서 벌어진 비현실적인 전투. 그 여자는 베이비시터가 아니었다. 자신이, 은성그룹의 총수인 자신이 완벽하게 속았다. 자신의 성 안에, 자신의 아들 바로 곁에 정체를 알 수 없는 무시무시한 실력자를 들인 것이다. 그녀는 누구인가? 왜 자신의 아들 곁에 있는가? 그녀는 적인가? 아군인가? 수많은 질문이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지만 단 한 가지 사실만은 명백했다. 자신이 무시하고 경계했던 그 여자가 자신의 수십억짜리 경호 시스템이 무너진 자리에서 홀로 자신의 아들을 지켜냈다는 사실. 권지혁은 마른 침을 삼키며 화면 속에서 아들을 다독이는 여자의 뒷모습을 망견자실하게 바라볼 뿐이었다. 키즈카페는 순식간에 경찰과 구급대원, 그리고 뒤늦게 도착한 최 실장의 경호팀으로 가득 찼다. 사이렌 소리와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뒤섞여 혼란의 극치를 이루었다. 강서윤은 그 모든 소음의 한가운데에서 자신에게 달려와 와라감긴 하준을 떼어놓지 않고 조용히 상황을 통제했다. 경찰이 그녀에게 다가와 신분과 상황 설명을 요구했다. 그녀의 대답은 철저히 계산된 것이었다. 저는 이 아이의 베이비시터입니다. 갑자기 괴한들이 나타나 아이를 데려가려고 했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아이를 지키기 위해 정신없이 저항했을 뿐입니다. 그녀는 연약하고 겁에 질린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경찰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다. 그 눈빛은 더 이상 묻지 마시오 라고 말하는 듯한 미묘한 압박감을 담고 있었다. 경험 많은 형사는 그녀가 평범한 민간인이 아님을 직감했지만 현장의 증거와 피해자 신분을 고려해 더 이상 깊이 파고들지 않았다. 모든 일 처리는 곧 도착할 은성그룹의 법무팀이 알아서 할 터였다. 잠시 후 권지혁이 폭풍처럼 현장에 도착했다. 그는 굳은 얼굴로 인파를 해치고 다가왔다. 하준아, 그가 아들의 이름을 불렀지만 하준은 서윤의 품에서 떨어지려 하지 않았다. 아이는 겁에 질린 작은 동물처럼 그녀의 목을 꼭 끌어안은 채 자신의 아버지를 낯선 사람처럼 경계하며 바라볼 뿐이었다. 그 순간 권지혁의 얼굴에 스쳐 지나간 것은 당혹감과 아버지로서의 자존심에 입은 미세한 상처였다. 자신의 아들이 가장 위급한 순간에 의지하는 대상이 자신이 아니라 고용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낯선 여자라는 사실이 그의 심장을 차갑게 찔렀다. 펜트하우스로 돌아오는 차 안은 얼음장 같은 침묵만이 흘렀다. 최 실장은 운전석 옆에서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다. 그의 경호 인생 최악의 오점이었다. 권지혁은 뒷좌석에서 서윤의 옆 얼굴을 계속해서 힐끗거렸다. 그는 화면으로 본 그녀의 모습과 지금 자기 아들을 품에 안고 잠재우고 있는 여자의 모습을 하나로 합치려고 애썼지만 뇌가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것 같았다. 서윤은 그의 시선을 애써 무시하며 잠든 하준의 등을 부드럽게 토닥여줄 뿐이었다. 펜트하우스에 도착하자마자 서윤은 하준을 아이방 침대에 조심스럽게 눕혔다. 아이는 잠꼬대를 하면서도 그녀의 옷자락을 놓지 않으려 했다. 그녀는 아이의 손을 부드럽게 떼어내고 이불을 덮어준 뒤 조용히 방을 나왔다. 어둠이 내린 거실. 도시의 야경을 배경으로 권지혁이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위스키가 담긴 크리스털 잔이 들려 있었다. 그는 서윤이 나온 것을 보고도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방 안의 공기는 그녀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와는 질적으로 다른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내 서재로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이전과 같은 일방적인 명령의 톤은 아니었다. 그 안에는 질문과 혼란, 그리고 억눌린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권지혁의 서재는 그의 성격만큼이나 냉정하고 질서정연한 공간이었다. 그는 거대한 마호가니 책상 뒤에 가죽 의자에 앉아 서윤을 내려다보았다. 전형적인 신문 구도였다. 그는 자신이 여전히 이 관계의 통제권을 쥐고 있음을 과시하려 했다. 서윤은 방 한가운데에 조용히 섰다. 당신 누구야? 단도직입적인 질문이었다. 서윤은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대답했다. 강서윤입니다. 권하준 군의 베이비시터입니다. 그 대답은 권지혁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것이었다. 쾅! 그가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다. 위스키 잔이 위태롭게 흔들렸다. 장난하지 마. 내가 CCTV 영상으로 똑똑히 봤어. 베이비시터는 그런 식으로 움직이지 않아. 장난감 블록 하나로 무장한 남자 셋을 제압하는 방법 따윈 모른다고. 그날 아침에 미행 차량도. 당신의 그 이상할 정도로 시기적절했던 복통 연기도. 이제 보니 전부 당신 짓이었군. 전부 다 설명해. 누구냐고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최고 경영자로서의 위압감이 실려 있었다. 하지만 서윤은 그 위압감에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그가 자신을 해고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답을 원했고 그보다 더 간절하게 아들을 위한 보호를 원했다. 서윤은 잠시 침묵하다 입을 열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말할 수는 없었지만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진실을 보여줘야 했다. 저는 예전에 정부 산하의 특수기관에서 일했습니다. 보안과 관련된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국정원이나 블랙 요원 같은 단어는 교묘하게 피했다. 2년 전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만뒀습니다. 지금은 민간인입니다. 그런데 왜 내 아들 옆에 있는 거지? 목적이 뭐야? 권지혁의 눈빛은 여전히 의심으로 가득했다. 옛 상사 분이 부탁이었습니다. 오규철 부장님이라고.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정보계통에 오래 몸담으셨던 분입니다. 그분이 비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하준군의 신변에 위협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셨습니다. 회장님의 공식 경호 시스템만으로는 막기 힘든 내부의 적에 의한 위협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셨죠. 서윤은 권지혁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그래서 저에게 부탁하신 겁니다. 베이비시터로 위장해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준이를 지켜달라고. 이것은 임무가 아니라 개인적인 부탁이었습니다. 권지혁은 할 말을 잃었다. 그녀의 설명은 논리적이었고 그가 막연하게 의심하고 있던 내부의 적기라는 불안감을 정확하게 짚어냈다. 그는 자신의 정보망보다 더 깊숙한 곳에서 움직이는 그림자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다. 그리고 자신의 수십억짜리 경호팀이 그 그림자 앞에서 처참하게 무너졌다는 사실도. 그는 이 정체불명의 여자가 필요했다. 아들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지독하게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는 길게 숨을 내쉬며 의자의 등을 기댔다. 좋아. 그는 잠시 말을 끊었다가 마치 비즈니스 협상을 하듯 새로운 조건을 제시했다. 오늘부로 당신의 베이비시터로서의 고용 계약은 종료됐어. 그의 선언에 서윤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새로운 직책을 제안하지. 권하준의 개인 경호 총괄 책임자, 하준이의 안전에 관한 모든 문제에 대해 당신은 절대적인 권한을 갖는다. 최 실장을 포함한 기존 경호팀은 하준이와 관련된 사안에 한해
당신의 지휘를 받게 될 거야. 보고는 4개. 오직 4개만 하면 돼. 원하는 액수를 말해. 그것이 권지혁이 상황의 통제권을 되찾는 방식이었다. 관계를 재정의하고 돈으로 가치를 매기는 것. 하지만 서윤은 그가 만든 프레임 안으로 들어갈 생각이 없었다. 제가 원하는 건 돈이 아닙니다. 회장님, 그녀의 단호한 대답에 권지혁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그럼 뭘 원하지? 회장님의 전적인 협조와 완벽한 정보 공유입니다. 저는 그림자와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회장님께서 저를 어둠 속에 세워두신다면 저는 하준이를 지킬 수 없습니다. 회장님과 은성그룹을 위협하는 모든 잠재적 위협 요소. 회장님이 의심하는 모든 내부의 적에 대한 정보를 저에게 주셔야 합니다. 그것이 제 조건입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권력 관계는 완전히 역전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월급을 받는 직원이 아니었다. 아들의 목숨을 담보로 재벌 총수와 대등한 위치에서 협상을 하는 파트너였다. 권지혁은 그녀를 오랫동안 쳐다보았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복잡한 계산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자신의 약점을, 내부의 치부를 이 여자에게 드러내는 것은 위험한 도박이었다. 하지만 아들을 잃는 것보다는 나았다. 알겠다. 그가 마침내 힘겹게 입을 열었다.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주지. 단, 내 아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지켜내. 그것이 제가 여기 있는 이유입니다. 서윤이 간결하게 대답했다. 그렇게 불안한 동맹이 맺어졌다. 신뢰가 아닌 절박한 필요에 의해 맺어진 계약. 서재 안에 무거운 침묵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고 서 있었다. 모든 통제권을 잃어버린 고용주와 아들의 목숨을 손에 쥔 전문가. 이제부터 그들은 단순한 고용관계를 넘어 보이지 않는 적을 상대로 함께 싸워야 하는 파트너가 되었다. 그리고 그들의 진짜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새로운 아침이 밝았을 때 펜트하우스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이전의 차가운 침묵은 여전했지만 그 안에는 미묘한 권력의 재편과 팽팽한 긴장감이 더해졌다. 아침 식사 자리. 최철규 실장을 포함한 경호팀은 벽에 일렬로 선 채 강서윤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굴욕감과 불만, 그리고 실력 차이에 대한 어쩔 수 없는 인정이 뒤섞여 있었다. 서윤은 하준의 식사를 마저 챙겨준 뒤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을 향해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었다. 오늘부로 권하준 군에 대한 모든 경호 프로토콜을 변경합니다. 기존에 정해진 동선과 예측 가능한 배치는 적에게 우리의 패를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앞으로 모든 외부 활동은 24시간 전에 저에게 보고하고 최종 동선은 출발 10분 전에 제가 결정해서 전달합니다. 경호 인력의 배치 역시 기존의 고정된 형태가 아닌 유동적인 대형으로 수시로 변경할 겁니다. 최 실장의 입술이 살짝 비틀렸다. 그것은 수십 년간 지켜온 자신의 전문성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지난번의 처참한 실패가 그의 입에 재갈을 물렸다. 권지혁은 커피를 마시며 묵묵히 듣고만 있었다. 그는 이미 서윤에게 정원을 위임했다. 서윤은 이어 말했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임무는 위협을 힘으로 막아내는 것이 아니라 위협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 자체를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눈에 띄지 마십시오. 그림자가 되십시오. 위협은 항상 가장 빛나는 곳을 노린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녀의 말은 경호팀의 존재 이유 자체를 뒤흔드는 것이었다. 그들은 언제나 위압적인 존재감으로 위협을 억제하는 방식에 익숙해져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완전히 다른 철학을 제시했다. 진정한 전문가는 존재를 드러내지 않는 법이다. 그날 밤 서윤은 권지혁의 서재로 불려 들어갔다. 어젯밤의 신문 장소는 이제 그들의 작전실이 되어 있었다. 권지혁은 그녀에게 보안 기능이 탑재된 태블릿 PC 하나를 건넸다. 당신이 요구한 자료들이야. 은성그룹의 이사회 명단, 우리 가족의 지분 구조, 현재 진행 중인 적대적 M&A 시도에 대한 보고서, 그리고 내가 개인적으로 의심하고 있는 인물들의 리스트까지. 외부로 유출되면 그룹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정보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 정보를 넘겨주는 것에 대한 일말의 불안감이 섞여 있었다. 그는 자신의 왕국 가장 깊숙한 곳의 지도를 정체불명의 외부인에게 넘겨주는 셈이었다. 서윤은 태블릿을 받아들고 소파에 앉아 자료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권지혁은 그녀가 방대한 정보량에 압도당하거나 최소한 며칠은 끙끙댈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그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다. 서윤의 눈동자는 엄청난 속도로 화면 위를 움직였다. 그녀는 마치 암호화된 코드를 해독하는 슈퍼컴퓨터처럼 정보를 흡수하고 분류하고 연결했다. 1시간이 지났을까? 서윤은 고개를 들었다. 권상무 부회장, 회장님의 숙부님이시군요. 권지혁의 미간이 좁혀졌다. 수백 페이지의 자료 속에서 그녀는 정확하게 핵심을 짚어냈다. 지분 구조상으로는 회장님에게 위협이 되지 않지만 이사회 내에서의 영향력과 최근 2년간 그가 추진한 사업들이 대부분 회장님의 주력 사업과 미묘하게 충돌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 자원 개발 프로젝트와 관련된 자금 흐름이 불투명합니다. 지난번 납치 미수 사건의 배후를 찾는다면 이 자금 흐름부터 추적해야 합니다. 그녀의 분석은 날카롭고 정확했다. 마치 몇 년 동안 은성그룹의 내부 사정을 파악해온 사람처럼 권지혁은 다시 한번 자신이 들인 존재의 가치를 실감했다. 그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동시에 처음으로 든든함이라는 감정을 느꼈다. 조사는 즉시 시작되었다. 하지만 서윤은 은성그룹의 자원을 이용하지 않았다. 그곳은 이미 적의 귀와 눈이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녀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움직였다. 다음 날 오후, 그녀는 하준을 재운 뒤 평범한 옷으로 갈아입고 펜트하우스를 나섰다. 초의 실장이 동행을 제안했지만 그녀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이것은 제 방식대로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녀가 향한 곳은 수많은 인파로 붐비는 남대문 시장이었다. 이곳처럼 익명성이 보장되고 온갖 종류의 인간 군상이 뒤섞이는 곳은 없었다. 그녀는 시장 구석의 낡은 공중전화 부스로 들어가 주머니에서 꺼낸 낡은 폴더폰에 전원을 켰다. 대포폰이었다. 그녀는 단 하나의 번호로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오래된 동전이 녹슬었는데 광을 좀 내야겠어. 옛날 장소에서 약속 장소는 시장 안쪽에 허름한 칼국수 집이었다. 서윤은 가장 구석진 자리에 앉아 칼국수를 시켰다. 잠시 후 후드티를 깊게 눌러쓴 한 남자가 그녀의 맞은편에 자연스럽게 앉았다. 그는 해커 김으로 알려진 전직 국정원 최고의 사이버 분석 요원이었다. 지금은 어둠 속에서 정보를 거래하는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었다. 이클립스, 은퇴했다더니 이런 누추한 곳까지 행차시고. 김 팀장이 농담을 건넸다. 김 팀장님도 여전히 어둠 속이 편하신가 봅니다. 서윤이 희미하게 웃으며 받아쳤다. 본론은 빨리 진행되었다. 서윤은 납치범들의 인상착의와 사용했던 전술, 그리고 그들이 마지막으로 남긴 흔적들을 간략하게 설명했다. 용병이나 전직 특수부대 출신일 가능성이 높아
이들을 고용한 브로커나 자금의 출처를 역추적해줘. 재벌가 암투인가 재밌겠군. 시간과 돈이 좀 들 텐데 시간은 촉박하고 돈은 걱정할 필요 없어. 서윤은 미리 준비해온 무기명 채권이든 봉투를 테이블 밑으로 건넸다. 다시 펜트하우스로 돌아온 서윤은 평범한 베이비시터로 돌아와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보이지 않는 전쟁터의 지도를 그리고 있었다. 그날 밤 하준이가 악몽을 꾸고 비명을 지르며 깼다. 키즈카페에서의 충격이 아이의 무의식에 깊은 상처를 남긴 것이다. 권지혁이 놀라 아들의 방으로 달려갔지만 그는 울부짖는 아들 앞에서 어쩔 줄을 몰랐다. 하준아, 괜찮아. 아빠 여기 있어. 그의 말은 공허하게 맴돌 뿐 아이에게 닿지 않았다. 그는 아들을 안아주는 법조차 잊어버린 듯 서툴렀다. 그때 조용히 방으로 들어온 서윤이 권지혁을 지나쳐 침대로 다가갔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하준의 옆에 앉아 떨고 있는 작은 몸을 가만히 감싸 안았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단순한 음의 자장가를 허밍하기 시작했다. 특별한 노래는 아니었지만 그 차분하고 안정적인 소리는 마법처럼 아이의 울음을 잦아들게 했다. 아이는 훌쩍거리며 그녀의 품으로 더 깊이 파고들었고 이내 안정을 되찾고 다시 잠이 들었다. 권지혁은 그 모든 광경을 문께 서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한순간에는 냉혹한 전사였다가 다른 한순간에는 그 누구보다 따뜻한 보호자가 되는 여자. 자신은 해줄 수 없는 위로를 그녀는 너무나도 쉽게 아들에게 건네고 있었다. 그는 아버지로서의 무력감과 그녀를 향한 알 수 없는 고마움,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기묘한 감정에 휩싸였다. 자신도 모르게 그의 얼어붙었던 심장이 아주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다. 이틀 후 해커 김에게서 연락이 왔다. 암호화된 메시지였다. 동전에서 녹을 벗겨냈더니 은성이라는 글자가 희미하게 보이네. 더 자세한 건 직접 봐야겠어. 그날 밤 작전실이 된 서재에서 서윤은 해커 김이 보내온 자료를 권지혁에게 브리핑했다. 화면에는 복잡한 자금 흐름도가 펼쳐져 있었다. 납치범들은 필리핀을 거점으로 활동하는 민간 군사기업 소속 용병들입니다. 이들에게 돈을 지불한 것은 페이퍼 컴퍼니로 위장된 국내의 한 컨설팅 업체고요. 그리고 그 컨설팅 업체의 비자금 계좌. 그 돈의 출처를 추적했더니 권상무 부회장의 해외 자원개발 프로젝트 자금 중 일부가 유령 회사를 통해 흘러들어간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아니었다. 하지만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기에는 충분했다. 권상무 자신의 피를 나눈 숙부가 자신의 아들을 해치려 한 것이다. 권지혁의 얼굴에서 모든 감정이 사라지고 차가운 분노만이 남았다. 경찰에 넘길 수는 없어. 그가 말했다. 그는 변호사 군단을 동원해 모든 것을 빠져나갈 거고 오히려 나를 정신병자 취급하며 역공을 펼치겠지. 알고 있습니다. 서윤이 대답했다. 그러니 법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의 방식을 그대로 돌려주는 겁니다. 그가 절대 빠져나갈 수 없는 명백한 증거를 찾아내야 합니다. 그의 손으로 직접 범죄를 저지르게 만들어야죠. 두 사람은 화면에 떠있는 거대한 음모의 지도를 함께 바라보았다. 공동의 적이 명확해졌다. 불안했던 동맹은 이제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파트너십으로 변모하고 있었다. 권지혁은 서윤을 보았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정체불명의 경호원이 아니었다. 자신의 아들과 자신의 미래를 맡길 수 있는 세상에서 유일한 사람이었다. 호랑이굴의 위치는 파악됐다. 이제 남은 것은 그 굴 속으로 어떻게 걸어 들어가
호랑이의 목에 방울을 달 것인가 하는 문제뿐이었다. 서울의 또 다른 상공. 은성그룹의 본사 맞은편에 위치한 한 오피스 빌딩의 최상층. 권상모 부회장은 통유리창 너머로 자신의 발 아래에 놓인 조카의 왕국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입계는 얼음처럼 차가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의 앞에는 부하가 고개를 숙인 채 떨고 있었다. 조금 전 키즈카페에서의 작전이 처참한 실패로 끝났다는 보고를 마친 참이었다. 그래서 네로라 하는 용병 4명이 고작 베이비시터 여자 하나에게 당했다. 이 말인가 권상모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안에 담긴 냉기는 부하의 등골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죄송합니다. 부회장님, 상대가 보통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훈련된 특수요원처럼 권상모는 손을 들어 부하의 말을 막았다. 그는 화를 내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눈은 흥미롭다는 듯 반짝였다. 특수요원이라 권지혁 그놈. 제법 머리를 썼군. 하긴 그러니 내 밑에서 버티고 있었겠지.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내 결심한 듯 말했다. 재미있군. 판이 더 커졌을 뿐이야. 그는 부에게 2가지 지시를 내렸다. 그의 목소리는 뱀처럼 교활하고 치명적이었다. 첫째, 그 여자에 대해 샅샅이 뒤져 이름, 나이, 가족, 친구, 과거 경력까지 먼지 한 톨까지 다 털어내. 모든 인간에겐 약점이 있는 법이야. 그녀의 과거에 묻힌 유령이든 아물지 않은 상처든 뭐라도 찾아내. 그리고 그는 창밖의 은성그룹 본사 건물을 턱으로 가리켰다. 둘째, 이제 타겟을 바꾼다. 아이는 단단한 금고 안에 들어갔으니 이제 금고를 쥔 놈을 직접 공격해야지. 지혁이의 돈줄, 그리고 그놈이 가장 아끼는 경영권. 그 2가지를 동시에 흔들어라. 사자가 새끼를 지키느라 정신이 팔린 틈에 그놈의 심장을 물어뜯는 거다. 다음 날 월요일, 주식시장이 개장하자마자 공격은 시작되었다. 은성그룹의 주력 계열사인 은성전자의 주가가 이유 없이 폭락하기 시작했다. 동시에 증권가 정보지에는 출처 불명의 악성 루머가 퍼져나갔다. 권지혁 회장, 수천억 원대 비자금 조성 혐의, 은성전자의 차세대 기술, 심각한 결함 발견 등 교묘하게 조작된 거짓 정보들이었다. 그것은 마치 잘 훈련된 군대의 일사불란한 공격과도 같았다. 언론 플레이로 개미 투자자들의 공포 심리를 자극하고 외국계 헤지펀드를 동원해 대량의 공매도 물량을 쏟아내며 주가를 끌어내렸다. 권지혁은 은성그룹 본사 50층에 위치한 컨트롤 타워, 일명 워룸에서 전쟁을 지휘하고 있었다. 수십 개의 모니터에는 주가 그래프와 뉴스 속보, 외환시장 동향이 쉴 새 없이 깜빡였다. 회장님, 방금 싱가포르 국부펀드에서 합작 투자 계약을 재검토하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언론 대응팀에서 성명서를 발표했지만 루머 확산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원들의 절박한 보고가 빗발쳤다. 권지혁은 굳은 얼굴로 시시각각 추락하는 주가 그래프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는 이 모든 공격이 누구의 소행인지 알고 있었다. 자신의 숙부. 권상모, 그는 은성그룹을 외부에서 흔들어 자신의 입지를 좁히고 이사회와 주주들을 선동해 경영권을 찬탈하려는 속셈이었다. 그는 지금 2개의 전선에서 동시에 싸우고 있었다. 하나는 회사 전체의 명운이 걸린 경영권 방어 전쟁이었고, 다른 하나는 아들의 목숨을 지키기 위한 보이지 않는 그림자와의 전쟁이었다. 권지혁이 회사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동안 펜트하우스의 서윤에게도 공격이 들어왔다. 공격은 총이나 칼이 아닌 한 통의 메시지였다.
해커 김에게서 온 것이었다. 적들이 당신 뒷조사를 시작했어. 아주 깊숙이 파고들고 있어. 특히 2년 전 리비아에서 있었던 일, 그때같이 작전에 투입됐던 팀원들의 신상까지 캐고 다니는 중이야. 조심해. 이클립스 과거의 망령을 깨우려는 속셈이야. 메시지를 읽는 서윤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지난 몇 년간 그녀가 애써 묻어두었던 이름. 리비아. 그곳은 그녀의 가장 큰 성공이자 가장 끔찍한 실패가 함께 기록된 곳이었다. 동료를 구하기 위해 명령을 어겼고 결국 그 동료는 2다리를 잃고 불명예 제대를 해야만 했다. 그녀 자신도 그 작전에서 얻은 부상과 트라우마로 결국 조직을 떠났다. 그것은 그녀의 아물지 않은 상처이자 누구에게도 드러내고 싶지 않은 치부였다. 권상모는 그 상처를 무기로 사용하려 하고 있었다. 그녀를 감정적으로 흔들어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거나 혹은 그녀의 어두운 과거를 권지혁에게 폭로하여 2 사람 사이에 신뢰를 깨뜨리려는 것이다. 교활하고 비열한 수법이었다. 그날 밤 권지혁은 지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펜트하우스에 돌아왔다. 그는 하루 종일 이어진 총성 없는 전쟁에 완전히 녹초가 되어 있었다. 이전까지 서윤과 하준을 보며 얻었던 작은 위안조차 이제는 거대한 압박감에 짓눌려 희미해져 있었다. 그는 위스키를 한 잔 따라 단숨에 들이켠 뒤 서윤에게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운 의심의 파편이 섞여 있었다. 당신 과거에 대해 내가 알아야 할 게 더 있나? 그것은 불신에서 나온 질문이라기보다는 모든 것을 의심해야만 하는 상황에 내몰린 남자의 예민한 반응이었다. 하지만 그 질문은 서윤의 가장 아픈 곳을 찔렀다. 하필이면 그녀 역시 자신의 과거 때문에 고통받고 있던 순간이었다. 서윤은 차갑게 대답했다. 제 과거는 제 것입니다. 회장님 아들을 지키는 제 능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관련이 없을까 권지혁이 날카롭게 받아쳤다. 내 숙부는 지금 내 모든 것을 공격하고 있어. 회사, 내 평판, 심지어 내 아들까지. 그런 상황에서 내 아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당신의 과거가 깨끗하지 않다면 그건 내게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도 있어. 2 사람 사이에 처음으로 날선 긴장감이 흘렀다. 동맹 관계에 첫 번째 균열이 생기는 순간이었다. 서윤은 상처받았지만 이내 감정을 추스르고 상황을 냉정하게 분석했다. 지금은 감정에 휩쓸릴 때가 아니었다. 이건 역시 권상모 부회장의 공격입니다. 그녀는 차분하게 말했다. 회사에 대한 공격으로 회장님의 정신을 흐트려 놓고 제 과거를 들추는 것으로 우리 2 사람을 이간질하려는 겁니다. 그의 목표는 회장님을 고립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흔들리면 정확히 그의 의도대로 되는 겁니다. 그녀의 말은 권지혁의 머리를 차갑게 식혔다. 그는 자신이 너무 예민하게 반응했음을 깨달았다. 하지만 압박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그리고 권상모의 다음 공격은 예상보다 더 빠르고 정교하게 들어왔다. 그는 직접 나서지 않았다. 대신 그가 심어놓은 이사 중 한 명의 입을 통해 이사회에 정보를 흘렸다. 권지혁 회장이 아들의 경호 책임자로 과거 작전 실패로 심각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고 있는 전직 요원을 고용했다는 내용의 루머였다. 그 루머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사리부터 은성그룹 이사회와 권씨 일가 전체로 퍼져나갔다. 권지혁의 판단력과 리더십 자체를 문제 삼는 아주 교묘한 공격이었다. 그날 저녁 권지혁은 이사회 의장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권 회장, 요즘 회사 안팎으로 시끄러운데 이게 다 무슨 소리인가? 자네 아들을 지키는 사람에 대한 흉흉한 소문이 내 귀에까지 들어오고 있어. 사실인가? 덫은 완벽하게 펼쳐졌다.
권지혁은 이제 자신의 회사를 지키는 동시에 강서윤이라는 폭탄을 감싸 안고 가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그녀를 내치면 아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고 그녀를 안고 가자니 자신의 경영권이 흔들리게 되는 진퇴양난의 상황. 권상모는 정확히 그의 가장 약한 두 고리를 동시에 공격해왔다. 전화기를 내려놓은 권지혁은 텅 빈 서재에서 깊은 고뇌에 잠겼다. 적의 방역은 상상 이상으로 거셌다. 이제 이것은 단순히 아들의 신변을 보호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건 생존 투쟁이 되어버렸다. 그리고 그 투쟁의 한가운데 그는 자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동시에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도 있는 여자 강서윤과 함께 서 있었다. 권상모의 심리전은 집요하고 잔인했다. 루머가 이 사회를 흔들고 권지혁을 압박하는 동안 그의 칼날은 조용히 강서윤의 심장을 향했다. 그날 오후 펜트하우스로 발신인 불명의 작은 소포가 배달되었다. 보안 검색을 마친 소포는 서윤의 손에 전달되었다. 안에는 어떤 메시지나 편지도 없었다. 오직 사진 한 장만이 덩그러니 들어있었다. 맑은 가을 햇살 아래 병원 정원 벤치에 앉아있는 한 남자의 사진. 남자는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그의 하반신은 휠체어에 의지하고 있었고 무릎 위에는 담요가 덮여 있었다. 서윤의 호흡이 멎었다. 사진 속 남자는 2년 전 리비아 작전에서 그녀가 구하기 위해 명령을 어겼던 팀원 이진우였다. 권상모가 보낸 잔인한 메시지였다. 네가 지키지 못했던 과거를 나는 알고 있다. 그리고 네가 지키려는 현재 역시 내 소나귀에 닿을 수 있다. 사진을 보는 순간 2년 전의 그날이 지옥의 파편처럼 그녀의 머릿속에 되살아났다. 사막의 뜨거운 열기, 공기를 가르는 총성, 코를 찌르는 화약 냄새와 피비린내, 적의 매복에 걸려 고립된 상황, 부상당한 이진우를 업고 퇴로를 찾던 그녀의 귓가에 울리던 본부의 무전, 이클립스, 타겟을 포기하고 즉시 퇴각하라. 반복한다. 타겟을 포기하고 퇴각하라. 하지만 그녀는 동료를 버릴 수 없었다. 그녀는 명령을 어기고 끝까지 저항했고 결국 지원군이 도착할 때까지 버텨내 이진우를 살려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이진우는 척추에 총상을 입어 2번 다시 걸을 수 없게 되었다. 그녀의 선택은 한 사람의 목숨을 구했지만 한 군인의 인생을 무너뜨렸다. 그 죄책감은 지난 2년간 단 하루도 그녀를 놓아주지 않은 망령이었다. 그날 이후 서윤의 완벽했던 평정심에 미세한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그녀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그녀의 감각은 비정상적으로 예민해졌다.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했고 작은 소리에도 쏘스라치게 놀랐다. 하준과 함께 있을 때조차. 그녀의 시선은 아이가 아닌 주변의 모든 움직임을 병적으로 좇고 있었다. 그 변화를 최철규 실장은 놓치지 않았다. 그는 권지혁에게 조심스럽게 보고했다. 강서윤 총괄의 상태가 조금 불안정해 보입니다. 최근 들어 극도로 예민하게 주변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마치 무언가에 쫓기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최 실장의 보고는 권상모가 퍼뜨린 루머에 신빙성을 더해주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는 불안정한 요원. 이 사회와 가족들은 계속해서 권지혁을 압박해왔다. 자네 아들을 그런 여자에게 맡겨도 괜찮겠나. 권지혁은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험대에 올라 있었다. 회사와 아들, 그리고 강소윤이라는 여자. 그 모든 것이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서윤을 의심해야 할 모든 이유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들을 구하던 그녀의 모습, 악몽을 꾸는 아들을 따뜻하게 안아주던 그녀의 모습.
그리고 자신의 왕국이 흔들릴 때도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함께 싸워주던 그녀의 모습. 그는 의심 대신 다른 것을 선택하기로 했다. 그는 권상모가 공격하는 것이 전직 요원 강서윤이 아니라 상처 입은 인간 강서윤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깨닫고 있었다. 그날 밤 서울에는 폭우가 쏟아졌다. 마치 세상의 모든 슬픔이 한꺼번에 쏟아져 내리는 것 같았다. 권지혁은 서재에서 밤늦게까지 회사 일을 처리했지만 좀처럼 집중할 수 없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다. 그리고 그는 발견했다. 통유리로 된 베란다. 도시의 불빛이 빗줄기에 번져 흐르는 곳에 강서윤이 홀로 서 있는 것을 그녀는 밖을 보고 있었지만 그녀의 시선은 아무것도 담고 있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그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깊은 슬픔과 고통이 어려 있었다. 단단한 갑옷이 벗겨진 채 상처 입은 영혼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모습이었다.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강했지만 동시에 세상에서 가장 외로워 보였다. 권지혁은 조용히 주방으로 가 따뜻한 차 2잔을 준비했다. 그는 소리 없이 그녀의 곁으로 다가갔다. 서윤은 인기척을 느끼고 화들짝 놀라며 본능적으로 경계 태세를 취했다. 평소의 그녀라면 수십 미터 밖에서도 그의 접근을 알아챘을 터였다. 그만큼 그녀의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었다는 증거였다. 나야. 권지혁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따뜻한 찻잔을 그녀에게 건넸다. 서윤은 말없이 찻잔을 받아 들었다. 따뜻한 온기가 떨리는 손끝으로 전해졌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하지 않아도 돼. 권지혁이 빗줄기가 흐르는 창밖을 보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부드러웠다. 하지만 당신은 기계가 아니야.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 그 예상치 못한 위로의 말에 서윤의 단단했던 방어벽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지난 2년간 단 한 번도 누구에게도 약한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지금 이 남자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눈물이 핑 돌았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조용히 흘러내렸다. 그녀는 모든 것을 이야기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가장 깊은 상처의 핵을 꺼내 보였다. 리비아에서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비에 젖은 듯 희미하게 떨렸다.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는 선택이었습니다. 제 동료는 제 선택 때문에 평생을 휠체어에서 보내야 합니다. 제 적들은 그것이 제 유령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것이 저를 약하게 만든다고 생각하죠. 권지혁은 그녀를 측은하게 바라보지 않았다. 대신 그는 자신의 상처를 꺼내 보였다. 그것은 그가 지금껏 단 한 번도 타인에게 이야기한 적 없는 이야기였다. 나도 선택을 했어. 그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다. 아내와 회사 사이에서 아내가 갑자기 쓰러졌을 때 난 뉴욕에서 회의 중이었지. 내가 돌아왔을 때 아내는 이미 떠난 후였어. 내 유령은 텅 빈 병실이야. 그렇다고 내가 약한 사람인가? 그 순간 그들은 더 이상 재벌 총수와 그의 경호 책임자가 아니었다. 각자의 상처를 가진 2명의 인간일 뿐이었다. 그들은 서로의 가장 깊은 아픔 속에서 기묘한 동질감을 느꼈다. 그들의 고통은 종류는 달랐지만 무게는 같았다. 권지혁은 조심스럽게 손을 들어 그녀의 어깨에 올렸다. 어떤 말보다 더 따뜻한 서툰 위로의 손길이었다. 서윤은 그 손길을 피하지 않았다. 그녀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자신의 등을, 자신의 약점을 온전히 내보였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두 사람을 짓누르던 마음속의 폭풍은 서서히 잦아들고 있었다.
권상모가 그들을 갈라놓기 위해 던진 가장 잔인한 공격은 역설적으로 그들을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감정으로 묶어버렸다. 그것은 계약이나 필요에 의한 관계가 아니었다. 서로의 영혼에 새겨진 흉터를 알아보고 그것을 조용히 감싸 안아주는 그보다 더 깊은 유대감이었다. 폭풍이 지나간 후 고요해진 베란다에서 두 사람은 오랫동안 아무 말 없이 함께 서 있었다. 이제 그들은 단순한 동맹이 아니었다. 서로의 가장 깊은 약점을 목격하고도 기꺼이 함께 서기로 결정한 파트너였다. 그리고 그 견고해진 신뢰는 마지막 방역을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었다. 폭풍이 지나간 다음 날 아침, 서울 하늘은 거짓말처럼 맑게 개어 있었다. 펜트하우스의 공기 역시 마찬가지였다. 어젯밤의 위태로운 감정적 교류 이후 권지혁과 강서윤 사이를 맴돌던 마지막 의심과 경계의 벽은 완전히 허물어져 있었다. 그 자리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나 강철보다 단단한 신뢰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들은 서재, 이제는 완벽한 작전실이 된 그곳에서 마주 앉았다. 더 이상 고용주와 피고용인이 아니었다. 공동의 목표를 가진 대등한 두 명의 지휘관이었다. 이제 수비는 끝났습니다. 서윤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밤새 내린 비에 씻긴 듯 맑고 단단했다. 지금까지 우리는 권상모 부회장이 만들어 놓은 판 위에서 끌려다녔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새로운 판을 짜야 합니다. 그가 제 발로 걸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판을 권지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방법은 권상모라는 인물의 가장 큰 약점은 두 가지입니다. 탐욕, 그리고 오만함. 서윤은 서재의 대형 스크린에 은성그룹의 계열사 리스트를 띄웠다. 그는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으며 당신을 이미 궁지에 몰았다고 확신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 오만함을 이용해 그의 탐욕을 자극할 미끼를 던져야 합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리스트의 한 곳을 가리켰다. 은성바이오. 은성그룹의 여러 계열사 중 규모는 작지만 가장 핵심적인 미래 기술을 보유한 곳이었다. 특히 최근 임상 3상에 성공한 신약 RT-500힐은 차세대 항암제 시장의 판도를 바꿀 것이라 기대를 모으고 있었다. 권상모는 은성바이오를 오랫동안 탐내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방어해서 번번이 실패했죠. 권지혁이 말했다. 바로 그겁니다. 서윤의 눈이 빛났다. 가장 탐내던 것을 가장 절박한 순간에 손에 넣을 기회가 생긴다면 아무리 교활한 맹수라도 이성을 잃고 달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회장님은 은성바이오를 매각하겠다고 공표하셔야 합니다. 권지혁의 눈이 커졌다. 은성바이오를 그건 그룹의 심장을 파는 것과 같아 이사회와 주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걸. 물론 진짜로 팔지는 않을 겁니다. 이것은 연극입니다. 회장님은 주가 폭락과 악성 루머로 인해 유동성 위기에 몰렸고 어쩔 수 없이 알짜 자회사인 은성바이오를 매각해 긴급 자금을 수혈하려는 비운의 경영자 역할을 맡으셔야 합니다. 서윤의 계획은 대담하고 위험했다. 그것은 그룹 전체의 신뢰를 담보로 하는 거대한 도박이었다. 권상모는 절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인수하려 하지 않겠죠. 그의 방식대로. 가장 싸게, 가장 은밀하게 훔치려 할 겁니다. 가짜 인수 주체를 내세우고 내부 정보를 빼내려 하겠죠. 우리는 바로 그 지점에 덫을 놓는 겁니다. 계획의 구체적인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물리적 충돌이 아닌 고도의 심리전과 정보전을 아우르는 복합적인 작전이었다. 그들은 즉시 동맹군을 소집했다. 첫 번째는 해커 김이었다. 서윤은 보안 회선을 통해 그와 접촉했다.
김 팀장님, 세상에서 가장 뚫기 어렵지만 특정인에게는 아주 작은 뒷문이 열려있는 금고를 하나 만들어 주셔야겠습니다. 그녀는 은성바이오의 매각을 위한 가상 데이터룸 VDR 제작을 의뢰했다. 그 데이터룸에는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권상모의 탐욕을 극도로 자극할 만한 조작된 연구 데이터와 재무 정보가 들어갈 것이었다. 그리고 그가 보낸 해커가 뒷문으로 침입하는 순간 그의 서버에 있는 모든 정보를 역으로 복제해올 트로이 목마를 심어놓을 계획이었다. 두 번째는 최철규 실장이었다. 권지혁이 그를 서재로 불렀다. 최 실장은 이전의 오만함이 완전히 사라진 겸허하고 충성스러운 군인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실패를 인정했고 서윤의 능력에 진심으로 감복했다. 권지혁은 그에게 말했다. 최 실장, 이번 일은 자네의 명예를 회복할 마지막 기회다. 앞으로 자네 팀은 강서윤 총괄의 지휘를 받아 움직이게 될 거야. 토씨 하나 틀리지 말고. 그녀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해. 알겠나? 명심하겠습니다. 회장님, 최 실장은 고개를 숙였다. 그는 서윤을 향해 돌아보며 말했다. 무엇이든 지시만 내려주십시오. 목숨을 걸고 임무를 완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역할은 권지혁 자신이었다. 그는 배우가 되어야 했다. 그는 즉시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 며칠 밤을 샌 사람처럼 핏발선 눈과 지친 얼굴로 회의장에 들어선 그는 침통한 목소리로 회사의 위기 상황을 설명하고 고뇌에 찬 결단이라며 은성바이오의 매각 계획을 발표했다. 이복의 권 회장 제정신인가 은성바이오를 팔다니 주주들이 들으면 당장 자네의 해임안을 발의할 걸세. 예상대로 이사회는 발칵 뒤집혔다. 그 혼란 속에서 권상무만이 아주 희미한 만족스러운 미소를 감추고 있었다. 드디어 때가 왔다고. 늙은 호랑이는 직감했다. 사냥감이 스스로 제 목을 드러내 보이고 있었다. 뉴스는 즉시 금융가 전체로 퍼져나갔다. 은성그룹, 유동성 위기로 핵심 자회사 은성바이오 매각 추진. 은성그룹의 주가는 다시 한번 폭락했지만 그것은 이제 계획의 일부일 뿐이었다. 권상모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뉴스를 보며 샴페인을 터뜨렸다. 그는 자신의 승리를 의심하지 않았다. 그는 즉시 자신의 수족들에게 은밀한 지시를 내렸다. 해외 펀드를 위장한 인수팀을 꾸려 그리고 동시에 은성바이오의 데이터룸에 침투해서 핵심 기술 자료와 매각 최저가를 알아내 이번에는 실수 없이 깨끗하게 처리해. 그는 자신이 거미줄을 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거대한 거미줄의 중심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결전의 날 하루, 전날 밤 펜트하우스의 서재에 최종 작전팀이 모였다. 권지혁, 강서윤, 최철규 그리고 보안 모니터 너머로 해커 김이 얼굴을 보였다. 방 안에는 결전을 앞둔 장수들의 비장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서윤이 최종 브리핑을 시작했다. 예상대로 권상모 측에서 내일 이사회 직전에 데이터룸에 침투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그들이 데이터를 빼내기 위해 접속하는 순간 우리의 트로이 목마가 작동할 겁니다. 그들의 서버에서 비자금 장부, 용병 고용 계약서 등 우리가 찾는 모든 것을 긁어 모으게 됩니다. 해커 김이 화면 너머에서 자신만만한 목소리로 말했다. 거미줄은 다 쳤어. 이제 파리가 날아들기만 기다리면 돼. 최 실장이 물었다. 만약 온라인으로만 움직이지 않고 물리적인 탈취를 시도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까지 대비했습니다. 서윤은 은성바이오 연구소의 도면을 스크린에 띄웠다. 데이터 원본은
지하 3층의 메인 서버실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권상모는 보험으로. 그곳을 직접 타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초에 실장님 팀은 그곳에서 그들을 맞이할 준비를 해주십시오. 이번에는 소리 없이 완벽하게 제압해야 합니다. 모든 계획은 빈틈없이 짜였다. 모든 변수가 계산되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이것은 은성그룹의 명운과 하준의 미래, 그리고 그들 모두의 목숨이 걸린 마지막 도박이었다. 브리핑이 끝나고 모두가 각자의 위치로 돌아갈 준비를 했다. 권지혁은 조용히 서윤의 곁으로 다가갔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그녀의 손 위로 자신의 손을 가만히 포겠다. 어떤 말도 필요 없었다. 그 따뜻한 온기는 당신을 믿는다. 우리는 함께다라는 의미의 가장 강력한 언어였다. 서윤은 그의 손을 뿌리치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손을 마주 잡았다. 베이비시터였던 그녀와 고용주였던 그 남자. 이제 그들은 가장 위험한 전쟁터의 한가운데에서 서로의 등을 맡긴 유일한 파트너가 되어 있었다. 마지막 전투를 위한 무대의 막이 올랐다. 그리고 그 무대의 주인공은 이제 막 등장할 준비를 마쳤다. 결전의 날, 은성그룹 본사 최상층에 위치한 이사회 회의실의 공기는 칼날처럼 팽팽했다. 거대한 타원형 테이블을 둘러싼 이사들의 얼굴에는 불안과 탐욕, 계산이 뒤섞여 있었다. 권지혁은 테이블 상석에서 지난 며칠간 연기해온 대로 지치고 패배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그의 맞은편, 권상무 부회장은 거의 숨기지 못하는 승리자의 미소를 입가에 매달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조카가 마침내 백기를 들었다고 확신했다. 이상의 이유로 저는 그룹의 유동성 위기 극복을 위해 은성바이오의 매각을 최종 결정하고자 합니다. 권지혁의 목소리는 힘없이 갈라져 나왔다. 그가 말을 마치자 권상무는 기다렸다는 듯이 입을 열었다. 안타까운 결정이지만 회사를 위한 어쩔 수 없는 희생이겠지. 조속히 매각 절차를 진행하여 그룹을 안정시키는 데에 저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그의 위선적인 발언에 몇몇 이사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것이 그의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같은 시각 도심에서 조금 떨어진 은성바이오 연구소의 지하 3층 서버실. 어둠 속에서 최철규 실장과 그의 정예팀이 숨을 죽이고 있었다. 그들은 강소윤의 지시에 따라 모든 소음과 빛을 차단한 채 적외선 감시 카메라 너머로 복도를 주시하고 있었다. 스크린 속에서 검은색 밴 한 대가 비상구 근처에 멈춰 섰고 복면을 쓴 채 전술 장비를 착용한 괴한들이 신속하게 건물로 침투하기 시작했다. 마지막 보험이자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될 물리적 탈취 시도가 시작된 것이다. 회의실, 권지혁이 매각 안건을 표결에 붙이려던 바로 그 순간 그의 손목에 찬 스마트워치가 아주 미세하게 2번 진동했다. 해커 김이 보낸 신호였다. 첫 번째 진동은 적이 덫에 들어왔다. 두 번째 진동은 증거 다운로드 완료. 그 순간 권지혁의 모든 연기가 끝났다. 그의 허리가 꼿꼿하게 펴졌고 지친 기색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그의 눈빛은 회의실의 모든 공기를 얼려버릴 만큼 차갑고 날카로워졌다. 이 안건을 표결에 붙이기 전에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회의실 전체를 압도했다. 우리가 먼저 논의해야 할 긴급 안건이 있습니다. 이 회사에 대한 명백한 반역 행위에 대해서 말입니다. 권지혁의 시선은 정확하게 권상모를 향했다. 회의실의 모든 소음이 멎었다. 권상모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지하 서버실. 괴한들이 특수장비로 서버실의 육중한 철문을 녹이고 강제로 개방했다. 그들이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순간
서윤의 계획대로 천장에서 강력한 섬광탄이 터져 나왔다. 펑 하는 굉음과 함께 괴한들의 눈과 귀가 마비되었다. 그 찰나의 순간 어둠 속에서 초의 실장의 팀원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들의 손에 들린 것은 총이 아닌 전기 충격기와 제압봉이었다. 서윤의 지시는 명확했다. 생포할 것, 소음은 최소화할 것. 교전은 전투라기보다는 일방적인 사냥에 가까웠다. 서윤이 분석한 적의 침투 경로와 전술에 맞추어 완벽하게 짜인 함정이었다. 회의실에서 권상모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비웃음을 날렸다. 반역이라니 조카. 자네가 위기에 몰리니 헛것이 보이는 모양이군. 권지혁은 그와 언쟁을 벌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비서에게 조용히 고갯짓했다. 회의실의 대형 스크린. 방금 전까지 은성바이오에 우울한 재무제표를 띄우고 있던 그 화면이 암전되었다가 새로운 내용을 비추기 시작했다. 첫 번째 자료. 권상무의 비자금 계좌에서 정체불명의 컨설팅 회사로, 그리고 다시 필리핀의 민간 군사기업으로 흘러들어간 자금 내역이었다. 날짜는 정확히 하준의 납치 미수 사건 이틀 전이었다. 두 번째 자료. 권상모와 그의 수족들이 나눈 이메일과 메신저 대화 내용이었다. 아이를 흔들면 애비는 무너진다. 베이비시터의 과거를 이용해 둘 사이를 갈라놓아라 등 모든 음모의 내용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다. 이사들의 입에서 경악의 탄성이 터져 나왔다. 권상모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갔다. 조작이야. 이건 전부 조작된 거라고 나를 끌어내리기 위한 음모다. 그가 미친 듯이 소리쳤다. 조작이라고요? 숙부님 권지혁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벌어지고 있는 일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는 스크린의 화면을 다시 한번 전환했다. 화면에는 지하 서버실의 실시간 CCTV 영상이 나타났다. 이사들은 자신들의 눈앞에서 펼쳐지는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보았다. 초의 실장의 팀이 마지막 괴한까지 완벽하게 제압하고 그들의 복면을 벗기자 권상모가 고용한 용병들의 얼굴이 드러나는 장면이 생중계되고 있었다. 권상모의 마지막 발악이 그의 가장 치명적인 증거가 되어 만천에 공개된 것이다. 체크메이트. 권상모는 스크린과 이사들의 경멸 어린 시선을 번갈아 보며 만견자실했다. 그의 오만함이, 그의 탐욕이 그를 완벽하게 짜인 함정 속으로 이끌었다. 그는 이성을 잃고 권지혁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문가에 대기하고 있던 보안 요원들에게 즉시 양팔을 붙잡혔다.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지독한 권력 투쟁이 막을 내리는 순간이었다. 이 모든 상황을 강서윤은 현장에 없었다. 그녀는 본사 근처에 세워둔 평범해 보이는 차량 안에 구축된 이동지휘 본부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회의실의 오디오, 서버실의 CCTV, 경찰 무전까지 모든 정보가 그녀의 노트북 화면에 떠 있었다. 그녀는 이 거대한 복수극에 보이지 않는 지휘자였다. 권상모가 보안 요원들에게 끌려나가는 것을 확인한 순간 그녀는 마지막 임무를 수행했다. 그녀는 미리 약속된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대검찰청의 옛 동료였다. 선배, 때가 됐습니다. 증거는 전부 확보됐습니다. 이제 선배 차례입니다. 심판의 폭풍이 지나갔다. 권상모는 자신이 조종하려 했던 사람들의 싸늘한 시선을 받으며 이사회 회의실에서 끌려나갔다. 권지혁은 테이블 상석에 우뚝 서서 흔들렸던 자신의 왕국의 질서를 되찾았다. 그는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단 한 사람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받는 사람은 강서윤으로 저장되어 있었다. 당신이 해냈어. 답장은 곧바로 왔다. 아니요, 우리가 해냈습니다.
권지혁은 그 메시지를 보며 자신도 모르게 아주 오랜만에 편안한 미소를 지었다. 심판의 폭풍이 지나간 후 세상은 빠르게 안정을 되찾았다. 권상모 부회장과 그의 하수인들은 검찰에 구속 기소되었다. 그가 저지른 주가 조작, 비자금 조성, 납치교사 등의 혐의는 은성그룹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떠들썩하게 만든 거대한 스캔들이었다. 권지혁이 넘긴 명백한 증거들 앞에서 그는 어떤 변명도 할 수 없었고 수십 년간 쌓아올린 탐욕의 성은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은성그룹은 한바탕 홍역을 치렀지만 권지혁의 단호하고 신속한 위기 대응 능력 덕분에 빠르게 정상 궤도로 돌아왔다. 오히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그의 리더십은 더욱 공고해졌다. 펜트하우스에도 평화가 찾아왔다.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위협에 대한 긴장감은 없었다. 최철규 실장의 경호팀은 규모를 축소했지만 이전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움직였다. 하지만 이제 그들의 주된 임무는 외부의 적으로부터 주인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세 사람이 만들어가는 새로운 일상을 방해받지 않도록 조용한 울타리가 되어주는 것이었다. 가장 큰 변화는 하준에게서 나타났다. 아이는 더 이상 악몽을 꾸지 않았다. 말수가 부쩍 늘었고 얼굴에는 웃음이 피어났다. 아이는 이제 권지혁의 품에도 곧잘 안겼지만 여전히 아이의 세상의 중심은 강서윤이었다. 하준은 그림자처럼 그녀를 따라다녔고 잠들기 전에는 항상 그녀가 읽어주는 동화책을 들어야만 잠이 들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았다. 하지만 강서윤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폭풍이 조용히 일고 있었다. 그녀의 임무는 끝났다. 이제 그녀가 이곳에 더 머물러야 할 공식적인 이유는 사라졌다. 지난 몇 년간 그녀의 삶은 임무의 시작과 끝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위협을 제거하고 목표를 확보하면 그녀는 연기처럼 사라지는 것이 당연했다. 평화로운 일상, 따뜻한 가족의 풍경, 그것은 그녀가 지켜야 할 대상이었지. 그녀 자신이 속할 수 있는 세상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해외 민간 군사기업의 채용 공고를 검색하거나 조용히 자신의 짐을 정리하고 있었다. 이 행복한 성체에 자신과 같은 그림자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권지혁은 그런 그녀의 미묘한 변화를 느끼고 있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회사 일에만 파묻혀 사는 일, 중독자가 아니었다. 그는 저녁이면 가능한 한 일찍 퇴근했고 서툰 솜씨로나마 하준과 함께 레고를 조립하거나 캐치볼을 했다. 그는 서윤이 하준에게 보여주었던 모든 것을 따라하며 잃어버렸던 아버지의 역할을 하나씩 배워가고 있었다. 그는 보았다. 평화로운 오후, 하준과 함께 웃으며 퍼즐을 맞추고 있는 서윤의 얼굴에 스쳐 지나가는 아주 옅은 그러나 깊은 그늘을 그는 그녀가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녀가 필요했던 것은 위협이 존재할 때뿐만이 아니었다. 그는 이제 그녀 없는 일상을 상상할 수 없게 되어버렸다. 그는 마침내 그 이유를, 그 모든 이야기의 시작과 끝을 관통하는 진짜 이유를 깨달았다. 주말 오후였다. 세 사람은 처음으로 경호원 한 명 없이 평범한 가족처럼 서울 근교의 한적한 수목원으로 나들이를 갔다. 권지혁은 하준을 목마 태우고 서윤은 도시락 가방을 들었다. 평범해서 오히려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는 행복한 시간이었다. 하준이는 잔디밭을 뛰어다니며 웃었고 그 모습을 바라보는 두 사람의 얼굴에도 따뜻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날 밤 하준이가 잠든 후 권지혁은 베란다에서 밤하늘을 보고 있는 서윤을 발견했다.
2주 전 폭풍우가 치던 밤에 그들이 서로의 상처를 보듬었던 바로 그 장소였다. 권지혁은 조용히 그녀의 곁으로 다가갔다. 그는 새로운 계약서나 더 많은 돈을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에게 선택권을 주어야만 했다. 그녀를 새장에 가둘 수는 없었다. 이제 모든 위협은 사라졌소. 당신과의 공식적인 계약은 끝났어. 당신은 이제 자유야. 그의 말에 서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은 권지혁의 두려움을 확인시켜주는 침묵이었다. 그녀가 입을 열었다. 제가 할 일은 이제 끝났으니까요. 담담한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그녀 자신도 모르는 아쉬움이 묻어 있었다. 그래, 내 아들의 경호원은 더 이상 필요 없어. 권지혁이 그녀의 말을 받았다.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부드럽고 진실했다. 그는 그녀를 돌아보며 그녀의 눈을 깊숙이 들여다보았다. 하지만 내 아들에게는 엄마가 필요해. 그리고 내게는 당신이 필요해. 그는 서툴지만 진심을 다해 고백했다. 당신은 내 아들의 목숨만 구한 게 아니야. 당신은 나를 구했어. 얼어붙어 있던 나를. 웃는 법도, 우는 법도 잊어버렸던 나를 구했다고. 당신은 내게 다시 아버지가 되는 법을 가르쳐 줬고, 다시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줬어. 내가 당신에게 머물러 달라고 하는 이유는 더 이상 당신의 능력이 필요해서가 아니야. 당신이 없으면 이곳은 그저 차가운 유리와 콘크리트로 지어진 비싼 집에 불과해. 하지만 당신이 있으면 이곳은 비로소 가정이 돼. 서유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평생을 무기로, 도구로, 그림자로 살아왔다. 누군가가 그녀의 능력이 아닌 그녀라는 존재 자체를 원했던 것은 생전 처음이었다. 그녀는 이곳에서 자신이 한 번도 가져보리라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것을 발견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속할 자리였다. 가족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를 보았다.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입계는 아주 오랜만에 진심에서 우러나온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녀는 대답 대신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았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베이비시터였던 내가 그 남자의 여자가 된 이유, 그 긴 이야기에 마침표가 찍히는 순간이었다. 그녀가 그의 여자, 즉 그의 소유물이 아닌 그의 인생의 동반자가 된 이유는 그들이 함께 지옥 같은 불길 속을 걸었고 서로의 가장 깊은 상처를 보듬어 주었기 때문이었다. 베이비시터라는 위장 신분은 그 기적 같은 여정을 가능하게 한 첫 번째 무대였을 뿐이다. 몇 달 후, 하준의 6번째 생일날, 펜트하우스의 거실은 풍선과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권지혁은 서툰 솜씨로 아이들에게 마술을 보여주고 있었고, 서윤은 주방에서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음식들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의 허리에는 권지혁이 선물한 평범하지만 예쁜 앞치마가 둘러져 있었다. 촛불을 끄기 전 하준이가 큰 소리로 소원을 빌었다. 우리 엄마, 아빠랑 저랑 평생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아이의 말에 어른들이 모두 웃었다. 권지혁은 왁자지껄한 소음 속에서 주방에 서 있는 서윤을 바라보았다. 그녀 역시 그를 보고 있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지난 시간 함께 겪었던 모든 시련과 아픔, 그리고 그것을 뛰어넘는 깊은 사랑과 신뢰가 담겨 있었다. 과거의 망령 같던 전직 요원은 마침내 평화를 찾았고, 얼음 같던 재벌 총수는 심장을 되찾았으며, 외롭던 아이는 완전한 가족을 얻었다. 그들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